내가 희망하고 꿈꾸며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바람처럼 사라졌다. 나는 부서지고 패배했다. 노인 부부는 고아원에서 이를 도와줄 소년을 입양하기로 한다. 보육원 측의 실수로 소년이 아닌 소녀가 그들 앞에 나타난다. 몽고메리는 그녀의 노트에 빨강머리 앤의 탄생 비화를 이렇게 시작한다. 죽은 깨에 마르고 보잘것없는 고아소녀 빨강머리 앤은 이 한 줄의 영감에서 태어났다. 상상력이 뛰어난 앤이 초록색 지붕의 집에서 받아들여져 성장하며 그려지는 가족의 우정, 사랑은 마치 꿈을 꾸듯이 그녀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게 만든다. 물론 이 한 줄의 영감으로 몽고메리가 쉽게 출판할 수 있었던 건 아니다. 그녀는 여러 출판사에 글을 보냈으나 수차례 고배를 마셨다. 1908년 LC 페이지 앤 컴퍼니라는 출판사에서 몽고메리의 작품을 출판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세상의 빛을 보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로이스 몽고메리는 1874년 11월 30일 프린스 에드워드의 클리프턴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겨우 2살이 되었을 때 폐렴으로 사망했다. 슬픔은 느끼지 못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그저 막연한 불편함을 느꼈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내 손을 얹었다. 서늘한 감촉이 느껴졌다. 죽음을 이해하기 어려운 나이에 어머니의 부재를 알게 된 몽고메리는 서스케처원으로 이사해 재혼한 아버지와 함께 지냈다. 그러나 이전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리움과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적응하지 못하고 곧 엄격한 외조 부모에게 맡겨진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예측 불가능한 성격으로 사사건건 폭발하는 성격을 가졌다. 할머니조차 그녀를 감싸기보다는 불평하는 일이 더 많았다고 한다. 그녀는 그런 고독한 환경에서 혼자 망상을 하거나 상상 속의 친구를 만들어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외톨이 소녀가 되었다. 몽고메리는 조부모가 자주 앉아있던 책장 너머에 요정의 방이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책장에 거울에 반사된 상상 속 친구와 성장했다. 하나의 환영은 케이티 모리스라고 불렀으며 다른 환영은 로시 크레이라고 불렀다. 이런 풍부한 상상력은 문학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졌고 15세에 첫 시를 지역신문에 싣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꿈은 곧 단절되고 만다. 그녀는 당시 가족들 몰래 글을 투고하고 소설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작품을 지속해서 쓰는 건 어려웠다. 1890년대에 교사 자격증을 딴 그녀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에서 교사로 일했다. 그녀는 교사 일을 하면서 그녀의 첫사랑인 허먼 로드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다. 당시 매력적이고 아름답던 몽고메리는 수많은 연문서를 퍼뜨리고 다녔다. 주변에서는 허먼 로드를 만나는 일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허먼은 곧 가족들이 하는 농장을 이어받아야 했고 이미 약혼자까지 있었다. 그의 약혼자는 빨강머리 앤 셜리처럼 붉고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으며 투명하고 신비한 초록색 눈에 밝고 명랑한 여성이었다. 혹자는 앤이 그토록 사랑했던 허먼의 약혼녀를 모델로 삼은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허먼은 약혼녀와 결혼하기도 전에 곧 사망하게 된다. 몽고메리는 허먼과의 연애를 내 존재의 모든 정맥에 불꽃을 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의 죽음은 그녀에게 사랑과 연애에 대한 열정을 모두 식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빨강머리 앤의 길버트는 허먼이 그 모델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길버트 역시 작품에서 장티푸스로 죽을 위험에 처했다가 살아나게 된다. 물론 작품에서 앤과 길버트는 연인이 되고 앤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은 결혼까지 이어지지만 현실은 비극으로 끝났다. 허먼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져있던 그녀는 다시 한번 글을 쓰기 위해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학위를 이수하지는 못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캐번디시로 돌아온 몽고메리는 장로교회 목사인 이완 맥도널드와 비밀 약혼을 한다. 캐번디시로 부임한 맥도널드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몽고메리를 기다려준다. 물론 그녀는 이 결혼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결혼은 그녀에게 불행의 시작이 되었다. 몽고메리는 그를 사랑해서 나기보다는 아이를 갖기 위한 목적이 컸다. 그녀가 왜 이완 맥도널드와 아이를 가지려 했는지는 알 수 없다. 혹자는 어머니의 부재가 그녀에게 어머니 이상의 존재인 여성은 없다는 강박관념을 만들었다고 한다. 험원 외에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은 남녀를 통틀어 영혼의 친구인 캠벨뿐이었다. 캠벨과는 캐번디시로 돌아가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동안 가까워진 사촌이었다. 당시 스페인 독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1911년 몽고메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촌인 프레데리카 캠벨은 스페인 독감에 의해 갑자기 사망하게 된다. 프레데리카 캠벨은 몽고메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녀에게는 유일한 친구였으며 자신의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을 수 있는 단 하나뿐인 존재였다. 몽고메리의 노트에는 나는 그녀가 없이는 살 수 없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을 만큼 캠벨의 부재는 몽고메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다. 캠벨의 죽음으로 상실감에 빠져있던 몽고메리는 4개월 후 남편인 이완 맥도널드의 정신분열이 심각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교구의 목사였던 맥도널드는 우울증 병력이 있었지만 당시 목사의 사회적 지위로 정신건강 문제는 금기시되어 있었고 몽고메리 역시 이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다. 그러나 맥도널드는 자신이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안고 있었다. 이 종교적 정신분열은 곧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며 손수건으로 머리를 묶고 울부짖으며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는 게 일상이었다. 그는 어두운 방에 홀로 남기를 원했으며 가족들과의 접촉도 피한 채 자신의 정신병은 스스로 치료해야 한다는 기이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맥도널드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선택한 전신마 취제인 바르비투르산염, 진정제인 브롬민과 칼륨에 중독되어 버렸다. 몽고메리는 남편의 정신분열을 숨기기 위해 교회 사교 행사에 더욱더 열심히 참가했으며 삶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글을 쓸 때만이 모든 걱정을 잊어버릴 수 있어 기쁘다 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지쳐 있었다. 남편에게 의지할 수 없이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하는 삶의 몽고메리의 위안은 두 아들들 뿐이었다. 특히 첫째인 체스터에게 많은 애정을 쏟았으나 그는 비트인 인물이었다. 그녀의 아들 체스터는 성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체스터는 곧 하녀의 자녀 중 하나를 성추행을 했다. 하녀의 자녀는 매우 어린 아이였다. 이 문제로 충격을 받은 몽고메리의 고통은 더욱더 커져갔다. 아들 체스터는 거짓말과 도둑질을 밥 먹듯이 하는 인물이었다. 그녀의 일기에는 체스터가 어린 새끼 고양이를 죽이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보면 그녀의 아들은 다소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성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학업 성취도도 낮았고 토론토 대학에서도 쫓겨나 겨우 변호사 과정을 이수하게 되지만 그마저도 아는 게 없어 현장에서 일할 수 없었다. 가족에게 비밀로 하고 결혼한 체스터는 그 여성과 두 아이를 낳지만 끝내 몽고메리는 체스터의 결혼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물론 아들들의 편도 존재한다. 몽고메리는 당시 굉장히 극묵적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그녀가 알 수 없는 모든 것을 글 속에 풀어냈다. 금달의 영역은 그녀의 소설 속에서만 존재할 뿐 보수적이고 엄격했던 몽고메리는 자유롭지 못했다. 아들들은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거짓을 일삼았다. 그녀는 그 거짓으로 행복해졌고 아들들은 그의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지만 몽고메리는 이중적인 감정이 충돌하는 현실과 이상 속에서 한계 부딪혔던 게 아닌가 싶다. 더구나 당시 출판사와도 저작권 문제로 법적 싸움을 하고 있었던 몽고메리는 정신적으로 탈진 상태였다. 심지어 그녀의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녀의 작품을 읽어본 적이 없다. 마지막으로 알려진 그녀의 일기에는 내 인생은 지옥, 지옥, 지옥이었다.
내가 살았던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말을 남긴다. 가족들은 몽고메리가 동맥 혈전증으로 사망했다는 말을 남기고 그녀의 죽음에 대해 비밀로 남기고 싶어 했다. 그러나 평생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몽고메리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설이 맞는 게 아닐까 싶다. 그녀가 남긴 메모지에는 이와 같은 말이 남겨져 있다. 내 삶을 참기에는 너무 끔찍하며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